SLBM 도발 관련 핵대응 전략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북한의 SLBM 도발 관련한 핵 대응 전략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또 우리 북핵 외교안보 특위의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지러운 형국입니다. 사실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로 오랫동안의 국론 분열이 가라앉은 것처럼 마치 외양은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2달 넘게 이어온 국론 분열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께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은 우리가 외교안보 이슈, 경제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그동안 지적해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지금 SLBM 도발과 관련된 우리 핵 대응 전략 회의를 하게 돼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오늘 SLBM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대통령께 사과 요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는 첫날은 사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조목조목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구하다라는 어물적 표현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기자회견 열으셔서 사과해 주십시오. 또한 어떠한 일이 있으면 사과와 함께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국론의 극심한 분열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청와대 실장으로서,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노영민 실장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결국 여당의 책임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 실질적으로 조국 사태가 벌어지는 동안 이 정권의 오판을 지적하고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범죄 혐의자 장관 후보자의 대국민 미디어 사기극을 가능할 수 있도록 기자간담회 판 깔아주고, 또 당내에서 나오는 양심 있는 목소리를 외면한 이 모든 책임지고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도 저는 사퇴함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적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런 그동안의 국론 분열 사태를 좀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두 분의 책임지는 사퇴를 요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SLBM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군 당국으로부터 모처럼 우리는 정상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당당하게 말했고, 북한의 한박도 군사 기지화가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 답변을 정작 국방부 장관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의 답변은 반갑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서 매우 씁쓸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착잡함이 더 커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오락가락 정치에 휘둘리는 이런 정권 속에서 참된 군인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대한민국 안보, 사실 지금 어디 한 군데 성한대를 찾기 어려운 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동해 바다가 속수무책으로 어선에 뚫리고 서해 바다는 아예 영토까지 헌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위로는 북한이 미사일, 마음대로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이제는 원점도 모르는 잠수함으로 한반도의 위기가 레드라인을 넘어서 데드라인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스스로를 남측이라고 부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한 오판이 거듭되면서 빚어진 안보 파산입니다. 어제 평양에서 열렸다는 남북 예선전, 월드컵 남북 예선전, 국민들 마음 정말 아팠습니다. 이 중계가 없다는 무중계에 이어서 사진에 나오는 그 경기장은
관중이 한 명도 없는 무관중의 경기장이었습니다. 반면 우리 국민은 선수들 신변을 걱정하면서 문자 메시지로 경기 결과를 접해야 하는 역대급 코미디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 대단한 문재인표 대북 정책의 치적인지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공동 올림픽의 신기루에 아직도 눈이 멀어 있습니다. 이 정권은 정말 한심한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북한이랑 또 무관중 올림픽 열겠다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북한이 11번째 미사일로 지난 2일 원산 앞바다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했습니다. 10번의 미사일 실험에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눈치 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항의조차 하지 않았고, 북한은 한마디로 미사일과 무기를 고도화해왔던 것입니다. 이 3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결국 북한의 무기 개발 시간을 벌어준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안보 태세, 올해 보니까 이스칸다르, 또 신형 에이티쿰스, 그리고 초대구경 방사포 3종 세트 전력이 이제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를 완전히 무력화했다고 봅니다. 이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 완전히 무너졌으니까 흔들릴 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미일 공조 시스템 완전히 형해화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우리 정부의 이 활동을 보면 정말 저희가 어이가 없습니다. 이 보다 못한 유럽 6개국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외교적인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조차도 허물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북한 무기 고도화, 한미동맹 균열, 국제공조 약화, 이 모든 것으로 안보가 파탄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 한 사람의 이념 편향적 고집과 오판으로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이 김정은의 손에 쥐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안보 대전환과 특단의 조치로 무너진 안보 태세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안보 파탄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죄 요구합니다. 둘째, 한미훈련 재개 등 한미동맹 강화 힘쓸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쥐소미아 재개 등 한미일 공조 회복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 남북군사 합의는 폐기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회복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북한이 미국을 향해서 끔찍한 사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사변의 당사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대통령께 다시 한번 이 6가지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안보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일 북한이 감행한 SLBM 도발, 이거 관련해서 이 SLBM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있는 이런 이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SLBM 방금 또 원내대표께서 언급하신 대로 사전에 탐지 포착 어렵고 거의 불가능하고 요격도 어려운 이런 무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SLBM 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 NSC에 나타나지도 않았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관한 NSC에서는 이거에 대한 경고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자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SLBM과 관련해서 단 한마디 얘기도 없었습니다. 이런 대통령이 이런 식이니까 국방부 입장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 북한의 위협행위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외교부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언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에 우리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안보리의 이 문제를 제소하는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북한 바라기만 하면서 안보와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을 전혀 안 하다 보니까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점점 더 대담해지고 한미일 공조는 완전히 와해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문제가 이 정권에만 뭐 믿고 맡겨서는 절대 안 되는 이 민족 생존의 문제가 됐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특별히 전문가 3분 모시고 또 국회 국방위에 소속된 우리 당 의원님들, 국회 외교안보 특위위원님들 함께 모셔서 이 SLBM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논의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런 어떤 대책은 우리 당의 외교안보 정책에 반영을 해서 내주에 또 예정되어 있는 당 대표의 외교안보 비전 발표에도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일 북한은 최신 SLBM인 북극성 3형 발사에 성공하였습니다.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 협상을 며칠 앞두고 북한이 북극성 3형을 발사한 것은 향후 북미 회담에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북한의 심각한 SLBM 발사라는 무력 도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도 9.19 군사 합의 위반도 아니라면서 애써 눈 감으면서 비핵화 회담에 나섰지만 결국 협상도 제대로 못한 채 결렬되고 남는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고도화였습니다. 북한이 이미 수소폭탄급 핵폭탄을 완성시키고 13,000km ICBM 화성 15형을 발사를 성공시킨 데 이어서 SLBM까지 성공시켜가며 그때마다 김정은과 북한 군부가 박장대소하고 기뻐할 때 한미 현 정부는 그저 작은 실험일 뿐이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북한의 심기를 살피고 있는 한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철군을 결정한 후 벌어지고 있는 중동 크루드 사태에서 보듯이 문제의 심각성은 트럼프 리스크에 있습니다. 어느 날 트럼프 트윗에 싱가포르 회담 직후 한미 군사연합 훈련 중단과 같은 일방적 통보처럼 주한미군 철수 및 감축이라는 트윗이 올라올 때 우리는 완전히 해구산이 접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과 억지력이 전혀 없는 대한민국에 마주할 경우 우리는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핵화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플랜 B를 준비해야 합니다. 트럼프 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유럽 나토식 핵공유처럼 한미연합사가 핵을 공유하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핵 공유에 있어서 유럽의 나토 연맹은 되고 한미 동맹은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미국의 전략사령부 핵대응본부의 장교들이 이를 검토해야 된다고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 달 한미안보연례협의회의 SCM이 개최된다고 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 문제를 적극 논의하고 협의 테이블에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장 북한의 SLBM에 대응하는 핵 잠수함 건조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SLBM에 대해 수중 킬체인을 구축해서 북한의 디젤 잠수함을 추격할 수 있는 핵 잠수함 건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제 우리도 해구산이 갑자기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서 해구비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첩해지입니다. 가장 많은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걸 사실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1963년도부터 우리보다 한 30년 먼저부터 잠수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진행되면서 경제력이 따라 이제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핵 미사일 잠수함에 전념하고 있고요. 그것이 지금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쉽게 말하면 비대칭 전략으로서 하고 있는데 핵을 개발하지 않았으면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게 심각한 거고요. SLBM은 핵무기의 결정체입니다.
육상에 있는 그 모든 핵무기는 감시받고 요격당하기 때문에 그걸 물속에 감추는 게 SLBM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최고의 결정체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많이 이 논의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460km, 500km를 날린 거는 이미 SLBM을 성공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 보면은 그 SLBM을 탑재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2016년도에 쏠 때는 2,000톤급에 한 발만 쏘게 해가지고 발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예상되는 것들이 한 발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최소한 3발 이상 아니면 선진국까지 12발까지 가려면 잠수함을 굉장히 키워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핵잠수함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정도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니까 일단 위협적으로 하자. 미국에 대해서 특히. 그래서 이제 이 한 3발 정도 실 수 있는 잠수함으로 하자. 이게 이제 분위기였고 그것이 첩보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SLBM 왜 이렇게 위협적이냐면은 미국에 있는 그 19,000톤급 오하이급 잠수함에 핵미사일이 들어가는데 이 미사일이 히로시마에 투하된 미사일 1,600발의 유력입니다. 그래서 도시 같은 건 간단하게 날려버릴 수 있는 정도의 유력이기 때문에 북한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힘이 없지만은 그 비대칭 전력에 의해서 자기는 정치적 의지를 관찰하겠다. 이게 많이 표시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북극성 1호를 개발했을 때가 최초에 이제 수중 시험 발사할 때가 2015년 5월인데 1년 3개월 만에 쏴서 500km를 성공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3호를 개발했는데 미국에서 항문전단이 와서 압박하고 하니까 그때 시험 발사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걸 계속 가지고 있다가 언제 발사할 것이다 했는데 이번에 북미 실무 협상 앞두고 이거 뭐 보통 거래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승부를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발사를 한 겁니다. 이 SLBM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분들은 뭐 이거 미사일 능력이 되겠느냐 했는데 이거는 북한은요 70년대부터 핵 미사일 잠수함에 투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능력은 최대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미사일은요 러시아에 있는 R-27이라는 미사일을 수입에다가 무수단 미사일을 개발했어요. 무수단 미사일이 2,500에 3,000km 되는데 그 미사일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미사일은 사실 러시아에서 400발 이상 시험 발사해가지고 아주 신뢰성이 좋은 무기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가지고 북극성 1호를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7번째로 SLBM을 개발했는데 그럼 SLBM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잘하는 선진국의 예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는 지금 이 시간에도 물 밑에서 지금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따라다니고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잠수함은 서로 평상시에는 그 염탐꾼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키고 부딪혀도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영해로 들어가서 싸우기 때문에 그 국제법을 어기기 때문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이 러시아의 핵무기 실은 잠수함을 따라다니고 3주 이상 들키지 않고 그 추적 성공하면은요 대통령이 표창을 합니다. 이 정도로 관심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 핵추진 잠수함은 1959년부터 이제 SLBM을 탑재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새로 생긴 작전이 수중 추적 감시 작전입니다. 이 수중 추적 감시 작전은 우리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2-3번 올라야 됩니다. 충전을 해야 물속에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왜 핵추진 잠수함이 들으냐? 물속에서 추적하려면 우리가 2-3배 속력을 내야 돼요. 계속. 그리고 가다가 들키면 다시 도망가고 다시 접근하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그 고속을 낼 수 있는 잠수함이 된다. 이게 핵잠수함이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우리의 대응 방안은 뭐냐?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핵추진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미연합작전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그 성공했을 때 이후에 저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른 때보다 미국하고 우리 한국 잠수함하고 연합작전 능력을 많이 강화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훈련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과거에는 우리한테만, 우리 잠수함한테만 정보를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상호 공유하는 정보를 내리자 이래가지고 지금 교류가 많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의 미국하고 우리하고 수중 정보를 공유할 정도로 연합작전을 강화해야 된다. 사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제가 림팩 훈련도 다녀왔지만은 일본하고 미국하고 훈련하는 건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의 같은 식구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하고는 좀 그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우리도 그전 수준으로 수중 정보를 서로 교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무기 체계를 저도 획득 사업을 했는데 여야정이 딱 일치가 돼서 가자 한 게 핵추진 잠수함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우리가 정책 결정만 할 것이 아니라 안보에 위협이 되면은 정말 여야정이 하나가 돼 똘똘 뭉쳐가지고 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도 요즘 한미 동맹 얘기 많이 하는데 여야정이 똘똘 뭉치면 한미 동맹 문제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릴 말씀은 SLBM 핵무기 결정체다. 이제 말로만 하는 대비체가 안 된다. 실질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핵추진 잠수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영호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김정은이 집권한 지 이제 9년 차, 이제 내년 10년 차가 됩니다. 10년씩이나 어떤 시스템을 끌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그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지금 북한 군의 변화를 볼 것 같으면은, 자, 소위 이 선군 시대의 김정일 시대의 흐름과는 틀립니다. 당장 김정은이 집권하자마자 군 수출 권한을 이렇게 뺏어왔고요. 수출 사업을 뺏어왔고, 자, 그 다음에 총정책국장들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결국 인민 무력 성으로 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군에서 불만이 있을 법도 한데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당한 자신감에 바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감, 이 불만을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거냐? 저는 김정은이 북한판 국방개혁을 성공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즉, 기존의 병력 위주의 구조, 구형 무기들을 잔뜩 쌓아놓는 이런 구조에서 핵과 그 다음에 특수부대 이런 것들을 앞세우는 비대칭 전력을 앞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주변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강압 전략이 가능한 그러한 군대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북한이 육해공을 넘어서 전략군, 특수작전군 이런 식으로 구조를 바꿔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런 어떤 김정은의 전략적 면모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결국 이 핵전력이 강화되는 모습인데요. 자, 미국에 대해서 실질적 억제가 가능한 핵전력을 만들어 가겠다. 소위 여러분들 뉴클리어 트라이어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소위 그 핵전력의 3요소, 3원 핵전력이라고 얘기하는 전략폭격기, ICBM, SLBM. 이게 바로 인류가 핵 투발 수단을 개발해온 순서인데, 자, 이 전략폭격기 부분은 뭐 북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ICBM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곧바로 SLBM으로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7년까지 한참 했던 이 성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6차 핵실험으로 200킬로톤급 이상의 열핵폭탄, 그러니까 수탄 탄두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 15호를 확보함으로써 소위 MRV, 그러니까 탄두를 여러 개 넣고 공격이 가능한, 본토 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확보했습니다. 자, ICBM의 기본적인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문제는 SLBM인데 북한은 사실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극성 1호라고 해봐야 거의 한 2,000km밖에 날아가지 못하고요. 결국은 2,000km, 그러니까 한 거의 1,000km 정도 가깝게 적해안에 접근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수함도 아직 실전 배치가 가능한 잠수함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는 고래급이라는 잠수함은 미사일 한 발밖에 쏠 수 없는 잠수함이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군대에서 한 발은 연계입니다. 그렇죠? 최소한 2개가 돼야지 하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 지금 핵 능력이 자 계속적으로 지금 북한 우리 얘기하는 게 연간 플루토늄을 3에서 4kg,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은 한 40kg 정도를 생산을 가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두 개를 합치면은요, 연간 핵탄두 하나에 들어가는 게 기술에 따라 물론 틀리겠지만 한 4발에서 5발 정도 만들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은 연간 늘려나가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의 기술이 확 올라갔을 때 2020년까지 핵탄두 100개가 확보 가능하다. 이거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자, 결국 이런 김정은의 전략적 의도를 보고 있으면요, 1984년부터 그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자, 올해까지 발사한 횟수가 128회 정도로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이 128회 중에서 94회가 김정은 정권 때 발사를 했습니다. 결국 이 탄도미사일, 북한 역사상 탄도미사일 발사의 73% 이상을 김정은 정권에서 수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김정은이 뭐 미사일 발사를 좋아하는 미치광이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기술의 러닝 커브, 즉 기술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것을 미사일 발사를 직접 국무위원장이 챙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적 관심을 갖고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전략적 중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미국과의 협상 단계까지 도달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남북 군사 합의 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을 것 같으면요, 사실은 이 북한에게 굉장히 많은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뭐 DMZ나 NRL 지역에서 우리가 활동을 적게 함으로써 북한에게는 소위 전력적 열세, 그 다음에 그런 감시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경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이 일단 축소가 되면서 사실은 이 부분은 북한이 내심 바라지 않던 부분이고, 북한의 안보 위협 요소는 상당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과연 받은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 4월 이후부터 소위 정밀무기 3종 세트의 발사가 시작이 됐는데, 자, 이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자, 우리가 늘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갖는 장점은 정밀 타격 무기로 공격을 가능해서, 자, 북한을 제압을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대한민국이 만든 정밀 타격 무기와 똑같은 무기를 우리도 만들어서 너희한테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전략적 우위라고 얘기했던 정밀 타격 능력의 그런 그 우위, 이런 시대가 사라졌다. 소위 한미의 정밀 타격 능력 독점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차기, 올해 7월 한 말 정도 되면요, 차기 잠수함의 사진을 앞뒤만 살짝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북극성 3형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잠수함 제가 그림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림을 보셨겠지만은 맨 위에 보인 이 잠수함이 여태까지 북한이 실험 발사에 사용했던 미사일 한 발밖에 발사하지 못하는 잠수함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제가 추정으로 해서 그린 것인데, 물론 미사일 수가 이것보다 살짝 적을 수는 있지만은,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발의 미사일을 탑재 가능한 그런 잠수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북한이 SLBM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개발하고 나가느냐? 자, 여러분, 과연 북한에 대한 핵 폐기가 가능하겠습니까? 협상으로. 핵 폐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는 핵 동결입니다. 그리고 북한 핵 동결 단계에서 그 현상을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핵 동결 단계로 가기 전까지 SLBM을 무조건 확보를 해 놔야지, 그래야지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북한의 행동은 더욱더 가속될 것이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향후 전력을 예측을 하면은요, 자, 일단 200kton급이 넘는 이 정도로 부족합니다. 이제 메가톤급의 파괴력이 있어야지 미국 위협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 핵 능력,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공격이 가능하려면 메가톤급이나 100kton급 넘는 걸로 안 됩니다. 더 작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우리가 전술핵이라고 얘기하는 비전략 핵 능력들을 양쪽을 동시에 추구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발 수단과 플랫폼을 다양화한다. 즉 다양한 이동식 발사대 같은 것도 형태를 굉장히 다양화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전략 잠수함은요, 근본적으로 원자력 추진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북한이 SLBM을 개발한 것은요, 궁극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이것을 탑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뭐 당연히 핵 전략에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GM 능력, 그러니까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스커드를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정밀 무기 3종 세트로 교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즉 북한에게 지금 함부로 돈을 쥐어줬다가는 곧바로 그런 이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하게 되는 그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력 예측은 그렇고요. 자, 그럼 향후 어떤 전략을 북한이 가져갈 것이냐. 자, 일단 핵 능력 확보로 체제 보장 어느 정도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권 생존이라고 하는 이런 단순한 목표를 이제 넘어서 동북아 국제 정치의 역학 구조에 스스로를 던져놓고 좌지우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반도 석권까지도 꿈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핵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력한 국제 정치의 수단입니다. 특히나 이 군사전략적인 면에서 봤을 때 소위 우리식 전면전, 과거에 북한이 6.25 전쟁했을 때 어땠습니까? 소위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인데 그거 지금 북한 안 됩니다. 정규군 자체가 부족하니까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소위 핵 전력과 비대칭 전력을 배합을 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면전이 북한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핵 억제에 관해서 가장 근본적인 핵 억제에 관해서 말씀드리면은 죄송하지만 핵은 핵을 가진 자들만의 게임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핵 게임에 들어가서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의 협상 단계에서 배제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핵 억제를, 우리식 핵 억제라고 하는 것이 삼축체계나 소위 킬체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착오입니다. 핵은 핵으로밖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트럼프 리스크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확장 억제를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소위 전자권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잊혀진 부분이 확장 억제, 특히나 이 핵 억제를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에게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서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할 건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소위 킬체인이나 이런 것들이 능력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마도 북한의 소위 정밀 타격 능력 강화에 대한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적이 비대칭을 강화하는데 내가 이것을 대칭하기 위한 전력을 강화한다? 이거는 돈을 10배, 100배를 써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비대칭을 들고 나온다면 우리도 다른 비대칭으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해야지 적의 비대칭을 대응하는 걸로 나가는 것은 이것은 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소위 대한민국 전력, 특히 지상 전력은 기동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정보 능력, 우리가 뭐 NCW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소위 강점을 가질 수, 북한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비대칭 수단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입니다. 이것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으니까 말씀 안 하신 부분 몇 가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그 SLBM이 갖는 의미,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그 북극성 3형은 탐지가 어려운 잠수함에서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발사가 가능한 이제 궁극의 무기, 그러니까는 역대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이렇게 평가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SLBM 발사 성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그 세 가지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핵무기 체계를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북한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소형 핵탄두와 ICBM과 SLBM을 동시에 가졌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그 소형 핵탄두는 잘 아시겠지만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서 4차, 5차, 6차에서 이미 성공을 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ICBM 같은 경우에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종말 유도 기술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난 화성 12형, 14형, 15형, 그러니까는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발사로 성공을 했다라고 보는데, 마지막 남아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 궁극의 무기, 그 은밀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무기인 SLBM을 이번 북극성 3형, 물론 그 잠수함에서 발사한 게 아니라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했다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SLBM 발사의 성공의 의미가 작지가 않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소형 핵탄두, 그리고 ICBM, 그리고 SLBM으로 북한은 핵 체계를 사실상 완성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응 전략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라고 할 때
그 중장기 대책이기는 하지만 SLBM 대응 전략은 뭐 앞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지만 그 수중 킬체인을 보강하고 해상 요격 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화를 검토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잠 작전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전술적 차원과 전략적 차원과 작전적 차원에서 그런 거를 강화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당 차원에서 놓고 볼 때 문재인 정부 체계에서 지금 이게 가능하겠느냐. 대잠 작전 능력을 확보하고 아니면은 또 수중 킬체인을 보강하고 있는 킬체인도 폐기시키는 마당에 수중 킬체인을 갖다가 보강하고 그리고 한국형 잠수함을 갖다가 검토하고 이러는 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야당의 입장인데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볼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당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라고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보니까 제가 좀 국민의 의식과 생각이 어떻는지를 갖다 어제 조금 급하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북한의 그 SLBM이나 북한의 비핵화를 한다라는 그 일종의 그 김정은의 주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갖다가 어제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는데 2018년도 그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회담이 한창이던 시점에 그 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것도 아닙니다. 야성향 기관에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정부 산하 기관에서 조사한 그 여론조사를 조금 살펴보니 7월과 8월과 9월에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와 그다음에 국방대학교의 검토 자료를 보니 대부분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의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북한이 과연 비핵화를 할 것이냐. 당시 한참 남북한 간의 평화 무드가 무르익던 시점에도 한 60%가량이 북한은 비핵화를 안 한다라고 본다. 최근 그 하노이 노딜이 있고 난 직후에 2월 28일 직후에 한 3월경에 조사를 했는데 그 수치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한 70% 이상이 북한은 비핵화를 안 한다고 본다. 물론 최근 조사는 없었지만 그러니까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국민들의 생각 자체는 북한은 이미 핵을 가졌고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핵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아까 양욱 위원도 말씀 주셨지만 다 알고 계십니다. 핵은 핵으로서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방안은 어때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한반도 핵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남북한 간이 핵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게 이제 핵 무장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술핵무기 재도입이나 나토식 핵 공유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핵 주권을 회복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형태의 핵우산을 갖다가 강화하는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있지만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핵은 핵으로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핵 주권을 회복한다든지 아니면 그 확장 억제를 갖다가 강화한다든지 이런 측면보다는 독자 핵무장으로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생각 자체가 대부분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인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핵을 핵으로서 대응을 하려면 전술핵 재배치를 갖다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핵추진 잠수함 연구 영역 중이다라고 말했던 그 장관이 바로 전데요. 그동안 연구비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전혀 공개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여기 백승주 의원께서 국회 국정감사 때 그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입수를 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공개가 됐다라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이제 우리 연구자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결국은 하나의 방안 중에서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선제적인 어떤 그 수중 킬체인적인 면에서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이 왜 필요하냐? 지금 이제 우리 한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손원일급 잠수함이라고 그 AIP 즉 공기가 필요 없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 AIP 잠수함이 있는데 그게 최대 14일을 물속에서 작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14일이기 때문에 그 잠수함을 마양도 기지 앞에 한 2척만 이렇게 교대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사실은 뭐 해군들하고 굉장히 작전적으로도 논의를 많이 했었고 실제 잠수함을 타고 이제 항해도 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했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14급 잠수함이 1,800톤 잠수함이 진해에 있는 해군 작전 사령 그 잠수함 사령부를 출항해서 마양도까지 가는 시간
그리고 거기에서 돌아오는 시간 이런 것들이 계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14급 잠수함을 가지고 만약에 이 수중 킬체인을 하는 감시 마약도 기지 감시 업무를 하려면 27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9척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업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마양도 기지 앞에 매복만 한 척만 매복시키는 그걸 하기 위해서 214 잠수함을 27척을 만들어서 계속 교대로 가고 있고 오고 있고 또 가 있고 또 가고 있고 뒤에 이어가고 있고 릴레이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핵추진 잠수함은 무한 동력이기 때문에 그게 3척만 있으면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는데 일단 여기는 이제 우리 정당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그 어젠다에 대한 선제를 지금 여당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이 자문위원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법적으로 그럼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냐, 서비스가 필요하냐라는 것을 제가 그때 연구를 할 때 연구를 했는데 그냥 우리 정부가 핵 잠수함을 가지자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국내법 그리고 국제법 여러 가지 개정 소요와 이런 게 있습니다. 국내법적 소요로는요 원자력 안전법을 개정해야 되고 원자력법을 개정해야 되고 선박 안전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뭐 여당은 말만 하고 있지만 우리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러한 부분을 식별해서 선제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마련할 수 있는 건조할 수 있는 그 원자력 안전법, 원자력법, 선박 안전법을 개정하는 것을 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과 신뢰도가 더 높아질 거고요. 국제법적으로는 이건 법은 아닌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원자력 협정의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미국이 모든 어떤 그 키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 한미 원자력 협정 제1조 카항에 보면 한국은 평화적 목적으로 핵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 추진 잠수함을 평화적 목적으로 해석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미국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핵 추진 잠수함 자체가 어떤 폭발하는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평화적 목적 아니냐, 그냥 추진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무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평화적 목적이 아니다라고 또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 일부 개정이 필요한데 우리 야당에서 좀 나서주면 참 좋겠고요. 그리고 IAEA 안전조치협정 제14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핵물질의 비평화적 이용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물질을 가지고 이것을 비평화적, 즉 무기로 사용할 때는 이 IAEA 협정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재가 들어오는 세이프가드 조항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미국이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바로 이것이 폭발하는 그 탄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비평화적 이용이 아니다라는 미국의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준다면 지금 이니셔티브를 지금 여당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바로 우리 국민들에게 핵잠수함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이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잠수함은 은밀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미 본토에 이제 원웨이로 가서 그냥 돌아오지 말고 거기서 이제 이 미 본토에 사격을 하라 그랬을 때 미 본토의 도시가 이제 그 완전 핵 미사일 위협하에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은 북한을 초토화시키겠다고 그러겠지만 북한은 우리 초토화해도 좋다. 그 대신에 LA나 뭐 샌프란시스코 또는 뭐 워싱턴을 내가 그 초토화시켜 바꾸자. 이렇게 해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SLBM이 중요하다는 거지 국민들께서는 뭐 이게 그냥 뭐 지상에서 쏘는 미사일 발사에 하나 더 추가된 게 아니다. 이건 전략적인 환경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미국으로 하여금 한국을 포기할 수 없도록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최근에 유튜브도 뭐 오늘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그 지난해 SCM에서 국방장관과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해구산이라는 용어가 빠졌어요. 그걸 아무도 저도 모르고 이 언론도 모르고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때까지는 계속 해구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핵 능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사실은 해구산이라는 용어는 냉전 시대 때부터 계속 오면서 미국은 안 쓰려고 그러고 왜냐 부담을 가기 싫으니까 우리 식무자들은 계속 가서 이거 안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유지해왔거든요. 근데 지난해 SCM에서 그냥 사라졌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건 진짜 저는 국방부에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규명이 있어야 되고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되고 이번 SCM에서 과연 다시 복귀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 쓴 것처럼 그냥 핵능력 그걸 포함한 뭐 확장체 이렇게 하고 말 것인지 요건 우리 자유한국당과 또 우리 국민들도 언론에서 관심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